어렵게 고민하고 고민하다 저의 충격적인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참 순진한 남자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그 남자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넌 다 좋은데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낮다. 넌 남자 보는 눈이 아예 없는 것 같다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까지도 그렇게 말리고 말렸던 사람인데 너무 후회가 많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하소연을 해봅니다. 남편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 얼마 안 되는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남학생들은 항상 저에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때때로 그냥 한번 찔러보는 남자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내기해서 일부러 저랑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남자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일부러 와서 신체 접촉을 하고 가는 어이없는 놈들도 있었고요. 학년이 좀 올라가니까 후배에서 선배들까지 참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카더라는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동아리방에서였습니다. 남편은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거의 전설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동아리방에 있는 4대의 컴퓨터 중에서 한 대에 늘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게임을 만드는 거였고 2명의 친구가 늘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곤 했어요.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방에서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학교의 유니콘이었어요. 동방에서 먹고 자고 방학 때도 늘 동방에만 있는 걸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꿈도 게임 프로그래머였죠. 그 선배가 동방에 없으면 도리어 이상할 정도였는데 목표와 뜻이 분명한 사람 같아서 제 눈에는 그런 선배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공대에는 여자라고 하면 힐끔거리거나 무시하거나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선배는 달랐어요. 아주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게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 쏟더라고요. 저를 여자가 아닌 정말 후배로 자기 게임 개발에 조금씩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게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와는 반대로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오게 된 건 오로지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어렸을 때 봤던 엄마 모습은 지극히 아빠에게 순종적이고 아빠가 싫어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안 하는 분이셨죠. 늘 아빠한테 맞춰주기만 하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고 싫어서 저는 남자 없이 주체적으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도 제가 남자들보다 더 월등하게 뭔가를 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무작정 컴퓨터 공학과를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배는 항상 게임 개발에 몰두해 있는 상태였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거의 의식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동방에 가면 인사도 해주시고 조금씩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게 된 얘긴데 제가 게임하는 선배가 혹시나 집중 안 될까봐 조심조심 다니고 가끔 간식이나 마실 걸 따로 챙겨주곤 한다는 걸 알고 관심이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승희야, 이거 너 닮은 것 같지 않아? 이 캐릭터 만드느라고 200시간을 투자했어. 이 캐릭터는 우리 게임의 엔젤이야. 다친 사람도 치료해줄 수 있고 늘 필요한 걸 얘기하면 나타나서 구해주는 캐릭터라고 할까? 누구나 좋아하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캐릭터야. 널 보니까 생각나서 만들었어. 이 캐릭터는 가슴에 SH라는 이니셜도 새기고 있어.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서 표시했는데 귀엽지? 선배 너무 귀엽다. 근데 왜 SH가 써있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려고. 너무 부끄러워. 서로 티나게 또 티나지 않게 챙겨주다 보니 어느샌가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진 않았지만 또 저희가 사귄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승희가 절대 저런 남자와 사귈 리가 없다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죠. 남친은 언제나 삼선 슬리퍼에 추리닝 바지, 체크무늬 셔츠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박한 모습과 반대로 게임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또렷하게 빛나는 눈빛에 저는 반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목표로 가지고 해나가는 남자.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쯤은 잠시 접어두고 제 할 일을 해나간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멋있게 보였던 거죠.
저는 착실히 대학교 졸업하고 꽤 괜찮은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의 절반 정도를 남편을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면 삼겹살집에 데려가고 제대로 입고 다닐 옷과 패딩도 사주고요. 원룸 집세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의식주를 제가 거의 다 책임지고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들을 당연해하지 않고 항상 미안하고 너무나 고마워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살펴줬던 것 같아요. 하루는 남편 시골집에서 아버지가 위독한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병원비도 보태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진하고 있는 남편이 저는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뒷바라지 하는 보람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다고 하는 거였지만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한평생 아빠에게 순종적으로 대하시던 엄마는 갑자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종적이고 아빠 말만 듣던 엄마가 왜 이혼하셨는지 아세요? 엄마는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저 말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랬는데 그 정마저 떨어졌다면 당연히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도저히 아마 살 수조차 없을 만큼 마음이 없어졌다는 뜻이겠지요. 한평생 아빠랑 그저 그렇게 살아가실 줄 알았던 엄마의 이혼 선언은 도리어 엄마와 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사윗감이 온다고 생각했는지 삼계탕을 했더라고요. 정말 정성껏 우리고 끓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윗감과 마주한 자리에서 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떨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청바지에 늘 입던 체크 남방, 검은 더벅머리에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구두라도 하나 사줬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속으로 삼선 슬리퍼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남편은 정말 너무도 긴장을 해서 엄마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닭다리를 뜯으라고 손에 쥐어줬는데 살이 다 떨어질 정도로 달달 떨더라고요. 엄마를 보기 정말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수전증 있는 건 아니지? 예, 어머니, 아닙니다. 그냥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떨리고 있는 백숙보다 남편이 더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네, 게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 개발하는 걸 좋아해서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가? 아님 개인으로? 학교 동아리방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는 건 어디에서 사나?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살기도 꽤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은 무슨 일 하시고? 회사 생활하시다가 귀향하셔서 농사 지으십니다. 돼지도 키우시고. 알겠네. 엄마 처음 만났는데 무슨 호구조사를 이렇게 빡세게 해. 편하게 밥 좀 먹게 놔둬. 네가 만나는 남자인데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그래, 맛있게 먹어요. 남편은 그렇게 뜨거운 닭도 한참을 호호 불어먹고 정신이 없었는지 나중에는 차가운 김치도 덜덜 떨면서 호호 불어먹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엄마의 어이없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저를 바보 등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남자 보는 눈 없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정말 답답해 하셨지요. 엄마는 저 사람이 왜 좋으냐고 물으셨고 저는 남편이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 순수함에 다른 단점들이 잘 안 보이게 된다고 말이죠. 엄마는 저 사람이 어디가 순수하다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외적인 꾸밈이나 남들의 시선, 불편한 모든 허울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아직 어려서 정말 순수한 게 뭔지 모르는 거다. 네 남자친구는 그냥 순진한 남자일 뿐이야. 아직 때가 묻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이 없어서 순수해 보일 뿐이지 정말 순수하다는 건 전혀 다른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고
무언가 섞이지 않은 거야.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다. 살다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천성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보이거나 알아질 때가 있더라. 하지만 순진한 건 여러 경험이 쌓이고 상황이 바뀌면 좋은 상황이든 나쁜 방향이든 바뀌고 마는 거지. 거의 대부분 후자가 많아. 아니야, 저 사람 진짜 순수해.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몰두하고 내가 좋아서 챙겨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게 아빠랑 달라서 좋아. 참나. 네 아빠가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아니? 그리고 네 아빠랑 다른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서 넌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을 데려온 것 같은데 아무리 긴장했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 여기 와서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거나 나한테도 한마디 질문이나 집안에 대해서 뭘 물어보지도 않더라. 내 질문에 답한 게 전부였지.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이 밥을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 심지어 너한테도.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주변을 잘 살피고 챙기지 않는 사람이란 거야. 처음부터 그랬는지 나중에 저렇게 됐는지 몰라도 말이다. 저 사람과 결혼한다면 아마 넌 참 외로울 거다.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과 힘듦에 공감할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차원인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나중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나는 너만큼은 이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부른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우, 저 바보 등신 쪼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 보고 쪼다가 뭐야, 쪼다가. 엄마의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사랑을 이어갔고 결국 능력은 없지만 제 나이 27살, 남편 30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온 마음을 다해 게임 개발 중이었죠. 대신 작업 장소는 동아리방이 아니라 저희 신혼집이 되었어요. 남편 친구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집안의 지원이라도 받으면서 해나갔는데 남편은 정말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7번 정도 노가다 나간 돈으로 집세 내고 차비, 식비를 해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불쌍해서 밥이라도 제 손으로 해주고 싶었고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남편은 가진 게 없는 자기와 집안을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저도 같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애써서 드디어 남편과 친구들의 게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셋은 정말 궁합이 잘 맞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끔 저도 일하지 않는 날은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곤 했죠. 새로운 게임은 금방 입소문이 퍼졌고 유저들은 폭등했어요. 버그도 적은 편이었고 게임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고 캐릭터도 다 아기자기하고 매니아층들도 생기더군요. 재밌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러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광고회사, 캐릭터회사, 게임회사 등등 3명은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3명이서 애써서 만든 게임이 대박이 난 거니까요. 정말 많이 고치고 회의하고 고치고 회의하기를 반복한 끝에 만들어진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만들어진 그 순간 정말 3명이 행복해 보였는데 그건 사실 잠시일 뿐이더라고요. 3명의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서였습니다. 2명은 게임을 더 발전시켜서 시리즈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캐릭터 관련 사업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의견이었는데 남편은 게임을 대기업에 팔고 싶어 하더군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게임을 팔면 100억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요.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도 하고 가입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인센티브까지 더 받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3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남편이 게임을 더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누구보다 빨리 게임을 팔고 싶어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인 일인데 100억을 나누면 33억 정도 되는 돈인데 빨리 나눠 가지고 싶어만 하더라고요. 새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는 남편의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3명이서 상의를 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몇 번 크게 싸우더니 남편은 결국 게임을 팔기로 했다면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면 정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라고 가장 신이 났더군요. 친구들은 정말 어이없어 했습니다. 몇십억이라는 돈이 크기는 하지만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공들였던 게임을 뚝딱 팔아버린다는 게 말이죠. 조금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우리끼리 한계에 부딪힌다든지 더 좋은 방향성을 깨닫게 됐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게임을 팔아치울 목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고 애를 썼냐면서 허탈해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의외의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든 게임인데 남한테 덜컥 줘버리는 거 괜찮아? 이제 유저들한테 소문나서 한창 잘 되고 있는데 게임 산업이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같이 관련된 사업 쪽이 정말 폭넓게 많은데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오빠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 많이 힘들어? 나도 이제 좀 지쳤나 봐. 다른 게임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이제 좀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 나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이제 안 그러고 싶네. 내가 얼른 빨리 호강시켜줄게. 그래, 당신이 많이 힘들었지. 잘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나는 오빠 뒷바라지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이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게임 정말 경쟁력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서 해보면 안 돼, 오빠? 더 개발시키고 다른 산업이랑 연계해서 해나가는 게 말이 쉽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야. 대기업에는 마케팅 부서도 있고 그룹을 제대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린 아니야. 우리가 또 미친 듯이 서류 검토해가면서 더 나은 데 찾아가면서 법조항 뒤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나는 10년도 잘 버텼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무리야. 당신 말도 일리는 있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진짜 팔아도 괜찮겠어? 당신이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다 이럴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언젠간 헤어질 사람들이잖아. 뭐? 그래? 1, 2년도 아닌 10년 정도 되는 긴 세월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인데 친구이자 동료이자 동반자였던 친구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엄마가 결혼 전에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주변을 살필 줄 모르는 것 같다. 저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돈이 많아지면 나도 갈아치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친구들의 괴로움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무리 회의를 거듭하고 결론을 바꿔보려고 다른 2명이 얘기했지만 남편은 미래를 전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우린 안 된다고 결론을 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부정적인 결론만 되풀이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10년의 여정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게임을 팔고 나서 남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 뒷바라지하고 도와준다고 너무 애썼다며 저에게 1억을 주더라고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데도 통장으로 바로 1억을 보내줬습니다. 내심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정말 고마워했었구나 했는데 아니 웬걸? 남편은 큰돈이 생기고 나서 바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외제차를 뽑고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정장과 구두도 명품으로 사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안경마저 싹 바꿨으니까 심지어 다른 남자랑 사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설렘은 1시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모습들마저 다 사라져서였죠. 전혀 연락하지 않던 동창들에게 연락을 해서 술을 사고 신나게 돈을 쓰고 들어오기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아가씨들이 나오는 고급 술집에도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양복에 아가씨들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이 신나게 묻어 있었어요. 순간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가만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남편이 원래 모습대로 당연히 돌아와 줄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어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약속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고 온갖 홈쇼핑 상품을 사드리고 온갖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시켜서 남기고 버리고 남기고 버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참았었구나 하고 너무나 애처로우면서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할지 점점 두려워지더라고요. 애견샵에서 비싼 품종 개와 고양이를 사와서 돌보지 않아 집이 개판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비싼 가전제품으로 다 갈아치우고 닌텐도, 비싼 컴퓨터, TV 등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들이다가 정리도 하지 않고 거실 한쪽에 쌓아두고는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어서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보고 싶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 많은 백수로 있고 싶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저렇게 마구 써대는데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줄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 와중에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데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집이 제대로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발빠르게 집을 알아보더니 누가 소개해줬다며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겐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은총을 받으라 하는 식이었죠. 남편을 타일러도 봤습니다. 어렵게 노력해서 번 돈인데 아껴놨다가 나중에 다른 게임 개발할 때 써야 하지 않겠냐고요. 자기가 개발한 게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지어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한창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롤플레잉 같은 게임으로 게임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는 격변기 같은 때였는데 남편이 개발했던 게임은 그 격변의 시대에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개발됐었던 게임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라 광고 상품이나 캐릭터 물건 등에 많이 사용되어서 그 큰 회사도 큰 손해는 면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과 같이 개발했던 친구들은 대기업에 스카웃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개발하던 남편은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확신한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던 남편이 겉도 속도 다 바뀐 채 앉아있더라고요. 이제 게임 인센티브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성공하고 돈 많아진 걸 자랑하기 바빴던 남편.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하기 싫은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고 저는 지쳐만 갔습니다. 주식에 손을 대기도 하고 복권도 사대고 이상한 의료기기도 어디서 홀려서 마구 사오고 제 몸 챙기라며 듣도 보도 못한 약들도 사오더라고요. 제가 먹을 수 없는 성분의 약도 그냥 좋아 보이면 무조건 사들이곤 했습니다. 정작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널 이렇게나 생각한다니까 하는 생색 정도로 느껴지더군요. 추억이 많았던 저는 우리의 첫 집에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돈을 탈탈 털어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말았어요. 집 사는 게 꼭 평생의 수건이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근데 꼭 안 맞는 속옷과 옷을 잔뜩 껴입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잘 사는 사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은 보려 하지 않았지만 저도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라 같이 개발하던 선배 2명과 연락을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선배들이 알면 좀 말려주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강태 걔는 아직 환상에 젖어 살고 있냐? 네, 여전히 그렇네요. 선배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난 새로운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해줘서 이제 과장급으로 올라갈 것 같다. 왜 진작 이런 기업에 취업할 생각을 못했나 몰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헛된 꿈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후회한다, 후회. 나는 들어간 회사에서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개발하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 아무래도 기존의 게임 개발할 때는 좀 거기에 계속 머무는 느낌이었달까? 물론 그 게임 개발하면서 내가 맡은 분야는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었지. 회사에서도 얘기하더라. 그렇게 그래픽 섬세하게 잘 다루는 기술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근데 내가 주로 다뤘던 한 분야에서만 그렇고 이젠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그걸 배워서 갖춰나가는데 이렇게 빨리 습득할 줄 몰랐다는 거야. 일하는 건데 나는 요즘 매일매일 더 재밌더라. 내가 재밌어 하니까 윗사람도 좋아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일하고 있어. 친목도 뭐 해가면서. 사실 예전도 재밌었지만 지금도 행복하다. 네 남편만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진짜
승희 네가 무슨 개고생이냐. 그놈이 우리 게임을 그렇게 막 팔아야 한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지금 더 발전시키고 시리즈물로 잘 개발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난 그놈이 정말 그런 놈인 줄 꿈에도 몰랐어. 졸부놀이에 푹 빠져서 개발도 안 하고 그렇게 폐잔병처럼 될 줄은 말이야. 정말 세상에 이름 석자 날릴 수 있는 괴물이랄 줄 알았는데 나 사실 걔랑 있으면서 세계 진출도 생각해서 영어 공부도 틈틈이 많이 해뒀었다? 우리 중에 영어 유창한 가 없었잖냐. 덕분에 지금 회사에선 편하지만 참 돈 앞에 장사 없는 건지 아쉽다. 내가 정말 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3개월 안에 그놈이 논팽이 짓 하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빨리 애 없을 때 헤어져. 네 불행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눈물이 난다. 그놈 순수한 척하는 연기로 너 꼬셔서 너한테 의식주 다 맡겼잖냐. 너 알고는 있냐? 네? 선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에이씨 순진한 것. 너랑 사귀기로 한 그날 밤에 우리한테 뭐라 그런 줄 아냐? 와 이제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러더라. 난 그때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나? 집안에 원조를 받기로 했나?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너랑 사귀기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승희 잘못 걸렸네 생각했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설마. 난 너네가 결혼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냥 승희 네가 착해서 사귀나 보다 했지. 네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 게다가 그때는 우리도 저놈이 저런 놈인지도 몰라서. 미안하다 승희야. 그냥 너무 오래 끌지 말고 헤어져라. 우리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 있거든?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 네가 저런 사람이랑 이어졌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야. 야, 그리고 그 엔젤 캐릭터 그놈이 너를 보고 만들었다고 했었지? 우리가 나중에 네가 얘기하는 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 사실 그 캐릭터 우리가 처음부터 구성했던 캐릭터였어. 나중에 이니셜만 따로 넣은 건데 그거 왜 넣냐고 하니까 승희 꼬시려고 넣는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하다 승희야. 이제야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것도.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선배들 얼굴을 보니 절대 거짓말을 하는 얼굴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선배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우는 게 너무 꼴사나올 것 같아 벌떡 일어서서 나온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거 없다고 전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남편과 남편 집안 뒷바라지 한다고 저를 위한 시간도 투자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저는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용 가치가 있는 순진한 여자 후배, 딱 그랬더군요. 그동안의 제 노력과 모든 추억이 다 부정당하고 나니 정말 눈앞에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가 다 연기였다면 엄마 앞에서 그렇게 덜덜 떨고 순진하게 얘기하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다 계산된 행동들이었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시고 며칠 내에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셨어요. 바뀐 주소를 알려드리고 남편이 갑자기 성공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고 대충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려하던 상황이 된 걸 약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바쁜 와중에 오겠다고 하셔서 전 내심 기뻤어요. 집에 갔는데 역시나 가관이더군요. 이제 가진 돈도 얼마 없으면서 그리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명품 강아지 사료에 옷에 온갖 장난감과 고양이 캣타워까지 현관문 앞에 쌓인 온갖 택배들에 거실에서 아파트 현관까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조용히 남편 반으로 갔는데 세상에 통화하는 목소리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런 남편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문틈으로 본 남편의 모습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창이 올라가 있고 전화로 땡땡땡에서 만나자 오빠 돈 정말 많다 땡땡 아파트 산다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또 어디에선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애들을 꼬셔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얼굴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연기자랑 내가 오래도록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당장 짐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고 큰 집에서 가만히 보니 생각보다 제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식 액자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더군요. 하지만 전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저는 서서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추악한 얼굴은 생각보다 더 빨리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엄마가 빨리 올라오셨거든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고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카톡으로 곧 엄마가 도착하실 거라고 얘기해뒀어요. 1시간 후에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무리 경비한테 자식 네 집에 왔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맞냐고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퇴근했는데 엄마는 아파트 입구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갖 반찬에 음식 재료들을 한 짐 해가지고 추운데 서 계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저희 어머니가 맞는데 잠시만 안에서 쉬고 계시게끔 부탁드리고 집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는지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도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엄마 오셨다고 했는데 집에 들이지 말라고. 당신이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 맞아? 야, 이런 고급 아파트에 된장 냄새 나는 할머니가 오시는 건 좀 안 맞지? 근처 어디 모텔이나 잡아드려. 그게 딱 수준에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야, 이강태! 이 나쁜 새끼야! 나랑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수준이 뭐 어째? 네가 체크 난방에 운동화 신고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우리 엄마가 너 안내 쫓고 닭살 맞은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어? 너 같은 말종이랑 결혼하는 걸 크게 반대 안 하시고 생활비에 우리 이전에 살던 집까지 사주신 엄마한테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장 이혼해. 나도 너 같은 놈이랑 더 살고 싶지 않아. 야, 너! 지금 나 때렸냐?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를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날 이런 식으로 대할 거야? 그리고 네 엄마가 항상 나를 얼마나 기대하지 않는 얼굴과 눈빛으로 봤는지 나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 은근히 너한테 미래라는 건 없을 거야 라는 듯한 그 재수없는 눈빛으로 늘 날 봤어. 자기는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에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난 알아. 나 계속 무시했던 거. 그래, 우리 엄마 너한테 살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잖아. 여름 되면 너 보약해 먹이라고 돈도 보내주시고 매철마다 좋은 나물이랑 반찬들 다 만들어 보내주셔서 너도 항상 맛있게 먹었잖아. 왜 그건 싹 다 잊어먹은 건데? 아무리 한때 서운한 게 있었어도 나이 드신 분을 찬 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전 이혼 서류를 꺼내서 당장 사인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사인하더군요. 예전부터 느꼈지만 너나 네 엄마나 참 품위도 없고 계산할 머리도 없구나. 나 몰래 이혼이라는 초강수까지 준비해두고 계셨다 이거지? 이러면 내가 옛날처럼 너 없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네는 정말 답이 없어. 아주 계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양반이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행복하게. 품이라고? 그래. 우리 엄마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줄 아나 본데 넌 참 주변을 살피는 눈이 없구나. 내가 머리가 없다면 넌 눈이 장님이야 등신아. 우리 엄마가 참 사람을 잘 봤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들 마음은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 같다고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가 않을까? 너 그거 아니? 우리 엄마 갖고 있는 순 자산만 100억이 넘어 등신아. 부잣집 외동딸로 물려받은 재산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거 몰랐구나. 나도 외동딸이라 그 재산들 다 물려받을 거고 너야말로 정말 답이 없고 계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자료 따위 필요 없으니까 거지 같은 너네 집 구석 간수나 잘하고 살아 이 사기꾼 새끼야. 뭐라고? 어디서 그런 대책 없는 뻥을 치는 거야? 100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뻥은 네가 쳤지. 날 위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둥. 날 사랑한다는 둥. 네가 항상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둥. 내가 다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야. 넌 지금 진짜 부자 앞에서 졸부놀이 하고 있는 거거든? 열심히 졸부놀이나 해. 너랑 네 엄마가 진짜 부자라고? 퍽이나? 비웃는 남편을 당당하게 쏘아붙이면서 미리 싸둔 짐을 챙겨 나왔어요.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다죠. 저는 첫 부부싸움을 하자마자 이혼을 하게 되네요. 당장 필요한 짐을 미리 챙겨 나와서 나오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나올 때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리고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자식들은 왜 이렇게 항상 늦게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엄마는 모든 상황을 예상하신 듯이 짐을 들고 나온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엄마가 택시를 부르시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남동에 집을 하나 구매해놨다고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으리으리한 고급 빌라였어요. 진짜 이게 우리 집인지 전혀 믿기지가 않았죠. 진짜 TV나 인스타에서만 보던 집이었어요. 지금까지 엄마는 한 번도 돈 많은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거든요. 언제부터 예상하고 준비를 하셨던 건지는 몰라도 그 빌라에는 저를 위한 것들로 한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살구빛 침구에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색 벽지며 정말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온갖 아기자기한 소품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식기들까지 평생 살고 싶던 집에 와 있는 제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다 아셨을까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니까 엄마는 괜찮다고 달래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건 너인데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네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게 많은 걸 알았는데 다 시켜주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네가 저런 이상한 놈 만나는 걸 조금이라도 더 말릴 걸 그랬다고 엄마가 더 후회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경험보다 값진 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중에서 진짜 좋은 사람, 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눈을 가지게 됐으니 이제 안심하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아빠 복 남편 복은 없는데 정말 엄마 복은 최고인 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만나는데 나의 엄마지만 정말 나한테도 이렇게 기댈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멋진 어른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나고 의지가 되던지요. 참 멋진 우리 엄마. 엄마도 드디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아빠랑 이혼하시게 됐는지. 부잣집 외동딸인 걸 알고 아빠가 엄마에게 접근하고 저까지 낳았는데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조건이 아빠와의 이혼인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아빠는 위장이혼해서 그 위자료를 받아 챙기려고 하셨다더군요. 진심으로 엄마를 좋아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오랜 세월 참고 맞춰주며 살았는데 속았다는 진실을 알고 내 아이의 아빠가 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확 돌아섰다고 하셨어요.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는 그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고 이혼해도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라 엄마는 정말 많이 참으셨다고 해요. 아빠가 이리저리 정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그거 수습하느라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못 배운 게 많아 너무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또 울었습니다. 엄마랑 대화하면서 참 비슷한 아픈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랑 같이 인생 제2막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시골의 엄청 넓은 부지에서 된장이랑 고추장을 담그고 계셨어요. 정말 좋은 재료랑 우리쌀로 만든 장들이었죠. 엄마 장솜씨는 정말 일품인데다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맛있었거든요.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서울 매장과 마케팅 사업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믿고 맡길 사람을 계속 찾고 계셨는데 제가 마침 딱 이혼을 한 거였어요. 마침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전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업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전공을 컴공이 아닌 마케팅으로 했었으면 더 잘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이 좀 자리 잡히면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 우리 제품들로 환우분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품의 안정성은 확실하니까 실제로 아토피나 당뇨가 있거나 식이 조절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도 지원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속도 편하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셔서 몸에 정말 좋은 성분만 들어가 있다는 광고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사람들이 사 먹을까 고민했는데 잘 사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고 SNS로 마케팅을 했더니 정말 불티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매일 한정 수량만큼 팔다 보니 품질도 항상 좋게 유지되니까 더 사람들도 믿어주시더라고요.
매일 매진돼서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니 웃긴 건 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예약 주문 받느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전 남편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리 잡아서 저는 이 업체의 사장이 됐어요.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게 됐고요.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와중에 선배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알고 싶지 않았지만 개발자 선배들이 남편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법원에 출두한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결국 예상한 대로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하겠다고 난리치다가 사기당해서 수억대 빚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찾아와도 절대 받아두지 말라고, 혹시 또 널 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염치가 있으면 절대 못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모렴치한 인간이었던 거죠. 이 전 남편이란 작자는요.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몰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거짓골을 하고 집도 어디 갈 곳도 없다는 식으로요. 간만에 생긴 돈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자기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면서 다시 너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한 번만 다시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매장 앞에 와서 계속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 퇴근하는 제 뒤를 계속 또 따라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놈의 정이 뭔지 가는데 뒷모습이 계속 밟히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세월 좋아했던 사람이니 우산이라도 챙겨줘야겠다 싶어 급히 우산을 꺼내 집 아래로 내려갔더니 누구랑 신나게 통화하는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맑은 얼굴로 돈 100억 상속받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살았는데 솔직히 100억은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 아씨, 어떻게 하면 꼬시지?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화단에 있는 짱돌을 등판에 확 던져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제 속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까지 한 방에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너 같은 인간 볼 마음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 등신 새끼야. 그 비웃으며 통화하던 얼굴에 순식간에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왔지만 제가 경찰을 불러서 허무하게 돌아갔고 그 이후로 다시 남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정말 인생을 박살내버리고 싶었지만 거짓골로 다시 돌아갈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그만뒀답니다. 이제는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누군가에게 속아서 10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자주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웠어요. 아직도 한 번씩 개발자 선배 2명을 만나는데 그런 제 모습을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하루는 연락이 와서 나간 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전에 선배가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던 회사 동료였어요. 그 친구도 젊은 시절 철없이 연애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난 후에 결혼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전공이었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말에 잘 공감해주고 마음을 잘 살펴준다는 거였어요. 공감 속 수치제로인 사람과 살았던 시간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모를 만큼요. 아마 그 시절에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제는 어떤 사람과 있어야 행복한지를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같이 가서 커플링을 마쳤어요. 제 나이에 단 한 번의 연애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커플링 하나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처럼 설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저를 너무나 귀여워해줬습니다.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신기한 듯이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나가는 것 같아. 나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중요한 건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거야 라고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있고 대화 코드, 유머 코드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이제 끊겼지만 풍문에 의하면 시골집으로 돌아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컴퓨터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답니다. 그래도 제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날아올랐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시절 만나 결국 서로에게 결실을 맺진 못했지만 과거 인연이었던 사람으로서요. 누군가를 만나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의 저는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람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야 온전히 나의 삶을 살고 오롯이 서 있는 느낌이네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런 온전한 나로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서울 사는 여성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더 오래 머물고 있네요. 몇 년 전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한 번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나서 적어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했고요. 친정에서는 4남매 사이에서 컸습니다. 4남매 중 셋째였고 장녀였죠. 위로 오빠 둘이 있었거든요. 아래로는 여동생 한 명이 있었고요. 첫째, 둘째는 아들, 셋째, 넷째는 딸 이렇게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셨어요. 친가하고 외가 두 쪽 모두 상당히 가난한 편이었죠. 두 분이 결혼하셔서 자식들 낳고 잘 살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양쪽 부모님을 도와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하셨던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상당히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한약방을 하셨는데 상당히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번창하셨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의사 말고 한약방이라고 해서 한약을 조제해서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한의사이기도 하셨지만 정식으로 자격을 딴 건 아니었고 침하고 뜸도 잘하셔서 그걸로도 돈을 굉장히 잘 버셨고요. 왜 옛날에는 동네에서 입소문으로 아름아름 소문나서 거기에 그 사람 용하다더라 해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드는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다시피 하셨죠. 친가 집안일도 전부 아버지가 다 맡아서 하셨고 외가 쪽도 돈 줘서 가난한 친지들 다 먹고 살게 하셨고요. 저희한테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엄마는 가정주부로 무척 다정다감하신 분이라서 자식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먹을 것이며 입힐 것이며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셨고요. 사실 엄마는 그렇게 교육을 잘 받거나 학력이 높은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센스가 있다거나 앞서 나가거나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전통적으로 흔히들 생각하는 현모양처에 무척 다정한 분이셨죠. 마음도 약하고 걱정도 많은 분이라서 자식들을 살뜰하게 품 안에서 거두어 먹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좀 지셨거든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재혼이시라서요. 첫째인 큰오빠가 아버지와 원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사별 후에 저희 엄마하고 재혼해서 낳은 것이 밑이 세 남매였어요. 큰오빠하고 저희도 나이 차이가 좀 났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저희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저 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이미 성인일 때였죠. 밑에 동생은 더 어렸고요. 작은 오빠는 갓 대학생 때라 충격이 제법 컸지만 큰오빠는 이미 신문사에 들어가서 상당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터라 큰오빠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사람이 대담한 데가 있어서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엄마는 달랐지만 저희도 큰오빠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하지만 엄마와 저희 밑에 새남매는 큰오빠를 좀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좀 까탈스럽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그렇게 무난하고 쉬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큰오빠는 이미 결혼한 뒤였어요. 당시 큰오빠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이 있다면 딱 하나, 결혼 상대였는데요. 왜냐하면 결혼 상대를 군대 갔다가 거기서 만날 시골 처녀를 데려왔거든요. 그냥 시골 처녀도 아니고 좀 출신이 안 좋았다나 봐요. 다방 마담 딸이었다고도 하고요. 저는 큰오빠 결혼할 당시에 10대 어린애였던 터라 정확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나중에도 엄마가 옳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꺼려하셔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큰오빠와 걸맞지 않은 상대였던 것은 맞고 그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가 제대로 된 혼처를 구해줬을 텐데 엉뚱한 짓을 해서 이상한 여자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사실 아버지가 워낙 침이나 뜸, 한약으로 명성이 나시다 보니 정치인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도 아름아름으로 잘 찾아왔거든요. 그 인연으로 인맥도 상당히 있으셨는데 그중에서 혼처를 찾아주려 했건만 엉뚱하게 휴가 나가서 잠깐 들렀던 시골 다방에서 그 여자를 만나 데리고 왔다고
아버지가 한탄하셨던 기억이 나요. 군부대가 있던 시골 마을에 있는 다방에 잠깐 커피 마시려고 들렀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올케가 막 미인이냐 하면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피부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꼭 멍게 같다고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딱하게 여겨서 결혼한 이후에 며느리라고 한약을 해주셨어요. 피부 깨끗해지라고. 그거 2첩이나 먹고서 피부가 뽀얘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얌체처럼 생긴 여자였는데 말이죠. 그래도 올케하고 결혼한 큰오빠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올케가 좀 깍쟁이 같은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런 올케한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면서 다정하게 잘 살더라고요. 혼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가 혀를 차긴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한 다음에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나 제 밑에 동생 같은 경우는 큰오빠처럼 잘나지를 못했거든요. 작은 오빠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공대를 갔는데 저는 간신히 인서울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동생은 아예 전문대를 갔어요. 뭐 남매가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나 제 동생을 보고서는 마음에 안 치셨던 아버지가 매번 시험을 보고 오면 너희는 남 1등 시켜주려고 학교 다니냐라고 꾸중하셔서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큰오빠도 얼마나 저희한테 차갑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릴 때 작은 오빠하고는 꽤 사이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한테는 아주 남처럼 냉정하게 대했거든요. 사람 무한하게 만들면서 타박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큰오빠가 보기에 저희 자매는 좀 둔해 보이기는 했을 거예요. 공부도 잘 못하고 눈치도 빠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예쁘거나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저희 엄마도 큰오빠의 친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마음을 써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물론 큰오빠의 원래 어머니는 병을 얻어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라 저희 엄마하고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큰오빠가 한참 예민하던 청소년 시기에 엄마와 사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계모라서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면서 뒷바라지를 하셨죠. 아버지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은 큰오빠를 완벽한 장남으로 대우하셨고 엄마는 어디까지나 그 시대에 뒷바라지 잘하는 부인 정도 위치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좀 성격도 강하시고 많이 보수적이었던 편이라서 더욱 그랬어요. 엄마는 성격이 약한 편이셨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아버지는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리 당신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는 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편찮으신 데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에는 무관심하셨던 거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아버지가 운이 좋지 않은 케이스였던 게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중풍이 왔다는 거였어요. 뭐 어디가 먼저 저렸다거나 눈앞이 안 보였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었다면 아버지도 먼저 알아채셨을 텐데 그런 증상조차 없다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약방에 계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오셔야 했는데 오시질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약방으로 갔는데 손님 맞이하는 방이 아니라 그 뒤쪽 약 다리는 방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거의 2년 넘게 엄마의 지옥 같은 병고안이 시작되었죠.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거의 반신을 못 쓰셨고 조금 나아지셔서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실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식사는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어요. 아버지가 벌어둔 돈이 있기는 했지만 집에 병자가 있으면 돈은 정말 물 쓰듯이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게다가 아버지는 친가와 외가를 일으켜 세운다고 집안 친지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아둔 재산도 크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엄마는 돈을 아껴 쓰면서도 저희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미 취직해서 잘 벌고 있었던 큰오빠한테 어렵사리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꺼냈지만 큰오빠는 자기도 지금 집을 사려면 어렵다면서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엄마는 유일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상대가 그렇게 차갑게 거절해버리니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있는 돈을 쪼개고 아껴 써야 했죠. 결국 아버지는 2년을 넘게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그 기세던 양반이 편찮으셔서 거동 불편해지시니 성질을 못 이겨서 처음에는 아무거나 막 던지고 횡포를 부리셨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한 1년 넘게 지나자 아버지는 서서히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셨죠. 기도 죽어서 이제 남이 뭐라고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당시에는 다른 가족들도 너무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정말 무던하고 품 넓은 엄마마저도 오래된 병고안과 아버지의 그동안 쌓인 횡포 때문에 무척 날카로워져 있으셨거든요.
저는 당시 고3이었던지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애쓰신 적도 있었지만 마지막 1년에서 반년 정도는 거의 무기력하게 방에 누워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숨만 쉬고 계셨죠. 정말 가끔 저희를 불러서 학교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정말 많은 용기를 내셨을 상황이었을 텐데 신경질적인 10대 여자애들이었던 저와 동생은 아버지한테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팽하니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오고는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대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는 해요.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다정하게 말씀드릴 걸 하는 후회가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들은 최소한 아버지의 간병에라도 힘을 썼지만 큰오빠와 올케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큰오빠는 기자였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올케도 거기에 따라 나가는 때가 대부분이었죠. 나름대로 큰오빠는 올케를 무척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장남인데 게다가 이미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꽤 크게 물려받은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 편찮으실 때 거의 와보질 않더라고요. 가끔 뭐 케이크나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와서 엄마한테 건넨 채 엄마가 과일을 깎아오면 아버지 앞에서 그 과일이나 한 접시 먹고서는 대충 앉아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어요. 올케는 새침을 떨고 앉아서 심지어 엄마가 과일 깎는 동안 뭐 하나 거들지조차 않았죠. 사실 지금도 올케가 신고 왔던 그 새빨간 하이힐이 기억이 나요. 어린 마음에 올케의 세련된 차림이나 도도한 태도 같은 것들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였지만 나중에 되니까 그게 얼마나 건방지고 인간적으로 못된 짓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은 무척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작은 오빠도 그런 분위기를 더 못 견디겠는지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겼는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집이 작은 오빠의 유학 비용을 대줄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았는데 다행히도 작은 오빠가 장학금을 받아서 이것저것 자원도 끌어모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꼭 가서 잘 배워오겠노라고 말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사실 저나 여동생은 그리 시원찮은 성적이라 간신히 인서울과 전문대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은 졸업하고 곧바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일반 회사로 진로를 틀었고요. 사실 근데 일반 회사에 문과 졸업생 여성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좋은 회사 생활이나 그런 걸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재미없고 우울한 연애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딱히 결혼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었고요. 다가오는 사람들은 제 마음에 안 차고 제가 좋은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취직하고 나서 바로 남자 잡아서 결혼에 꼴이내는데 일본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오빠는 이미 미국에 나가서 자리를 잡아서 아예 그쪽에 눌러 살고 있었고요. 네 남매 중에 둘은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결국 여기 남은 건 큰오빠하고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여동생은 저보다도 공부를 못하고 사실 뭐 예쁘지도 않았는데 제부는 일본에서 꽤 잘 버는 전문직이어서 사실 부럽더라고요. 일본에 사는 게 상당히 성격에도 맞는지 저한테 일본 생활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자주 전화통화하며 수다를 떨기도 했는데 진짜 부러웠어요. 하지만 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노처녀로 엄마 모시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그래도 사는데 지장은 없을 만큼 나쁘지 않게 벌고 있고 엄마한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남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생활은 괜찮았어요. 엄마가 워낙 아득바득 아껴가면서 저희 뒷바라지를 하셔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종로구 쪽에 작은 집 한 채하고 현금 조금이었지만요. 워낙 작은 집이라서 월세를 줬지만 한 달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위치가 좋아서 팔면 꽤 돈이 되리라는 것은 확실했죠. 엄마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모시고 있으니 나중에 유산으로 그걸 저한테 남겨주시리라는 의중을 가끔 내비치셨어요. 그런데 엄마를 모신 지 5년쯤 되었을 때였나? 작은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그동안도 연락은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저한테 뭔가 권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잘 지냈냐고 물었더니 대뜸 저한테 미국에 와서 살아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꽤나 어리둥절해졌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은 오빠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투자해서 연식당이 너무 잘 되었던 거예요. 물론 오빠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고 사업으로 전환한 건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보니 그 식당이 너무 잘 되어서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식당 지점을 하나 다시 내는 거라 성공한다는 보장 자체는 없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여동생도 일본에 가서 잘 살고 있고 작은 오빠도 미국에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저라고 왜 못하겠나 싶고요. 게다가 작은 오빠가 제 일손을 필요로 하고 저를 도와주겠다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도 제 인생이 답답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이제 자식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고 남은 저 하나한테 의지하면서 살고 계셨는데 제가 떠나면 정말 외로워지시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으로 떠나면서 성공할지 못할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도 아니고 엄마를 모시고 갈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솔직히 엄마 없이 저 혼자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이건 제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었죠. 사실 엄마가 막 거동이 편하신 편은 아니었어요. 허리가 안 좋으셨거든요. 가벼운 척추 수술도 한 번 하셨고 쓰러져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이 일을 의논했더니 엄마도 고민스러운 표정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 놔두고 너 다녀오렴. 가서 자리 잘 잡고 나 불러주면 되잖니. 그럼 그동안 엄마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움직이기도 불편한데 말이 안 되지. 그럼 너희 큰오빠한테 부탁을 좀 해볼까? 엄마는 정말 어렵게 그 말씀을 꺼내신 거였어요. 저는 그렇잖아도 딱 필요한 연락만 하는 큰오빠한테 부탁해본다는 엄마의 말씀에 조금 놀랐었죠. 하지만 지금 의지할 곳은 큰오빠네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큰오빠도 성장하는 동안 엄마가 계속 뒷바라지를 해서 잘 커나갔으니 효도까진 아니어도 그 은혜에 보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 호랑이 같으셨는데 엄마가 잘 감싸주고 10대 때 큰오빠가 날카롭게 굴던 것도 다 받아주셨으니까요. 믿줘야 본전이니 한번 전화나 해보자 싶었어요. 물론 엄마를 사이가 가깝지 않은 큰오빠한테 맡기고 간다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놓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더니 큰오빠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려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니어타운 같은 곳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병원에 모실 정도는 아니고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큰오빠가 전화 너머로 묻더군요. 우리도 지금 어려워서 어머니 모실 정도로 여유는 많이 없어. 어머니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 거냐? 어머니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모시는 건 괜찮다. 큰오빠는 아예 엄마를 끝까지 모실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어요. 나름대로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투에 저는 그래도 안심은 했었죠. 아무리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이미 10살도 되기 전에 엄마가 키우기 시작했으니 큰오빠한테도 엄마에 대해서 애정은 있을 거였어요. 사실 큰오빠가 저희하고 막 살갑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이런 때는 잊지 않고 엄마한테만이라도 선물을 보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으니 염려 마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중에 그래도 남은 게 있어서 작은 집이라도 팔면 꽤 될 거다. 오빠가 돈 낼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줬죠. 큰오빠는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어요. 옳게도 찬성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큰오빠네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면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고 엄마를 안심시킨 다음 큰오빠한테 잘 부탁한다고 또 신신당부를 했죠. 물론 큰오빠는 대학이 어려워서 아주 여러 번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당부 또 당부를 하니 큰오빠는 좀 귀찮다는 얼굴이 되었어요. 야, 네 엄마 얘기만 하냐. 나한테도 어머니시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안심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큰오빠가 엄마를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고서 저는 곧장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사실 저와 큰오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올케는 크게 이야기에 참견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다는 게 좀 찜찜하기는 했어요. 올케는 가정주부니까 엄마가 큰오빠네 있는 동안 결국 올케가 수발을 들어야 할 텐데 과연 잘해줄까 의심이 들었거든요. 허리와 척추에 문제가 있으시니 아무래도 움직이기 불편하실 때도 많아서 옆에서 잘 거들어주는 게 중요했어요. 악화만 안 되면 뭐 잠시 쉬면 또 괜찮아지시고 하니까 그 악화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러려면 너무 심하게 움직이시지 않도록 옆에서 힘든 일은 도와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큰오빠네가 예전과는 달리 살림이 별로 피지 못한 것도 좀 문제였어요. 큰오빠는 경력 초기에는 기자로 잘 나갔었는데 중간에 한번 사기를 크게 당하면서 전부 날려먹고 그거 만회하려고 신문사에서 나와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엄마를 큰오빠네 모셔다 드리려고 가봤더니 너무 작고 안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많이 놀랬어요. 저와 엄마 둘이서 사는 것과 비슷한 집에 네 식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까지 들어가면 가족이 5이 되는 거잖아요. 방 3개인데 그중 하나가 그나마 큰 방이었고 거기다가 엄마 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큰 방을 준다고 하니 고맙기는 했지만 과연 이거 괜찮은 걸까 싶었어요. 큰오빠 부부하고 애들 둘이 각자 방을 같이 써야 하니까요. 괜히 엄마가 원망의 화살을 맞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결정한 걸 물을 수도 없었어요.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집을 처분한 후에 대출을 갚고 이것저것 다 정리한 뒤였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가능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성공해 돈을 번 뒤에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였죠. 큰오빠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요. 가기 직전에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넌 가서 잘 안 되면 둘째 내서 어떻게 일하면 될 테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겠다. 오빠, 그래도 나 잘할 거예요. 넌 어려서부터 별로 똑똑하지 못했지. 둘째도 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미국 가서 장사라도 했고 막내도 남편 만나 고생 안 하고 사는데 넌 좀 애가 덜렁거리고 맹하니까 말이다. 큰오빠는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봤어요. 큰오빠가 저희 밑에 새남매를 한심하게 보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어려서부터 큰오빠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잘난 장남이었고 저희는 공부 못하고 아둔한 동생들이었으니까요. 둘째 오빠는 그래도 공부를 꽤 하는 편이었지만 큰오빠한테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었으니 큰오빠가 저희 남매를 한심하게 보는 것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그래왔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다 똑같이 아둔한 취급을 받던 남매 중에 제가 제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건 좀 속이 상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엄마를 모셔준다고 해서 제가 미국 기회를 잡게 되었으니 큰오빠한테는 당시 고마울 뿐이었죠. 항상 모든 일을 알아서 잘하는 큰오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놔두고 가려니 안방에 모셔다 드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이나 못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같이 살던 딸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고 불편한 사이인 장남한테 얹혀 산다고 하니까 답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어쨌든 피가 섞인 장남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괜찮다고 제가 성공해서 금방 돌아오겠다고 속삭이고서는 억지로 안 떨어지는 발을 떼어서 떠났어요. 미국 가서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둘째 오빠네 식당에 지점을 여는 일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내는 거라서 진짜 거의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 시기에 진짜 어떻게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고생 많았죠. 그나마 젊어서 견뎠던 것 같아요. 둘째 오빠도 지점 내는 게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돈이라도 많이 주려고 둘째 오빠가 진짜 노력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미국에서 3년을 있으면서 정말 보람찼던 건 거기에서 남편을 만난 거였어요. 남편은 당시 식당에 재료를 가져다주는 도매상이었는데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도와주다가 결국 저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미국에 가서 1년쯤 지났을 때 사귀기 시작했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뒤였어요. 다만 이제 결혼식은 가게가 좀 더 안정이 된 뒤에 한국에 가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였죠. 문제는 그때 당시 상당히 쪼들리고 바빴기 때문에 엄마한테 인사조차 드리러 가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초반에는 돈이 없었고 나중엔 시간이 없었죠. 가능한 사람을 쓰지 않고 제가 일을 다 하면서 가게를 끌어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초반에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정말 좌충우돌했거든요. 당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서 저를 도와주다가 눈이 맞게 된 거였고요. 남편은 한국에서 이민가정 2세라서 그래도 한국인 정서에 꽤 이해도가 있었고 한국어도 잘했어요. 저도 영어를 처음에 잘 못했는데 그냥 막 부딪힌 거였거든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혀를 차면서 도와줬던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저냥 일상용 영어는 할 줄 안다는 걸 믿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장사를 맡다니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3년 정도를 지내고 나니까 제가 맡은 지점은 자리를 잡았어요. 힘든 보람이 있었던 거였죠. 둘째 오빠도 제가 그렇게 제대로 가게를 안정시킨 것을 보고 무척 좋아했었어요.
같이 투자하고 식당 운영했던 둘째 오빠의 친구들이 이제 지점은 저한테 완전히 넘기고 수익을 쉐어하자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꽤 큰 수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게 왜 자영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실 월급쟁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규모가 되잖아요. 게다가 미국에서 꽤 큰 식당이 잘 되면 벌이가 진짜 꽤 괜찮거든요. 그만큼 고생도 정말 많이 하는 건 맞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슬슬 시간을 내서 한국 가서 엄마도 뵙고 결혼식도 진행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둘째 오빠도 미국에 있고 막내 동생은 일본에 있으니 사실 큰오빠네나 엄마만 아니면 미국에서 결혼을 해도 상관없었는데 큰오빠네가 있으니 일단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긴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큰오빠네가 있어야 그래도 결혼식장에 제 손잡고 들어가줄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남편은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 한국식의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냥 미국으로 초대해서 가족 친지만 모아놓고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제가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 좀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어서 여기저기 돈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호텔 결혼식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돈 벌어서 뭐 어디 싸들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호텔 결혼식에 돈을 좀 쏟아붓고 외모도 꽤 괜찮은 제 남편 자랑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였죠. 어떤 분들은 철없다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기대되는 건 있었어요. 그동안 뭐 잠깐씩 영상통화나 그냥 전화통화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주 하지는 못했거든요. 워낙 바빴었어요. 자영업의 바쁨이라는 건 사실 상상 초월이라서 새벽에 쪽잠 자고 나가서 재료 준비하고 직원들 준비시키고 음식하고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문 닫은 다음엔 또 재료 사와야 하고 잠 자체가 부족한 날이 너무 많아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핑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잠이 너무 부족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아예 못한 달도 많았어요. 물론 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한 열흘에 한 번은 통화를 했지만요. 그렇게 신경을 못 써드리고 있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모시러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약간 울컥하시더라고요. 어째서인지 제 기대보다도 더 감정적으로 울렁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울컥했고요. 이제 신랑감도 생겼고 여기에서 잘 살 수 있으니 엄마 고생도 끝이시라고 제가 모시러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야 감동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기 전날 밤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놀리듯이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큰오빠네가 너무 잘해줘서 나랑 살기 싫은 거 아니야? 엄마 의지도 묻지 않고 내가 막 진행하는 건가?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너 얼른 와서 나 좀 데려가라. 어? 아니 왜 갑자기? 저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때까지 엄마는 저하고 통화할 때마다 항상 큰 오빠 부부랑 조카들이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앉아서 밟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자랑처럼 늘어났거든요. 제가 피곤해서 거의 수다를 떨 기력이 없는데도 저한테 이것저것 큰오빠가 해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여태 몇 년 동안 엄마가 큰오빠네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친정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농담한 건데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듯이 반응하니까 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니다. 그냥 나도 미국 가보고 싶어서 그러지. 정말? 뭐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엄마는 제 반응에 당황하면서 얼른 손을 내저었어요. 사실 엄마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미국에 와보고 싶을 법도 했죠. 저는 웃으면서 곧 엄마 모시고 오겠다고 말을 전해두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일단 엄마 모시고 오는 길은 가서 결혼 진행하면서 큰오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거라 아직 큰오빠 본인한테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남편도 같이 비행기를 타서 한국으로 같이 향했죠. 남편도 한국어는 잘하지만 한국에 가본 곳은 정말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매우 오랜만이라서 서로 무척 두근거리는 여행이었어요. 오랜만에 한국 땅에 내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 기회를 잡아 돈을 벌었고 이제 그곳이 제 터전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고향 땅이 다르긴 하잖아요. 제가 연락을 해놨던 터라 큰오빠네 부부가 같이 공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큰오빠는 좀 지루한 듯한 얼굴을 하고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직장만 다니던 저를 보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제 마음가짐도 많이 차이가 나서 이제는 큰오빠가 저를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큰오빠네한테 소개시켜 주었지만 큰오빠네는 남편이 딱 보기에도 고학력자는 아니고 그냥 제 장사 돕는다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생각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짜증은 났지만 뭐 큰오빠가 이제 그래봤자 저는 꿀릴 것도 없으니까요. 어차피 여기서 결혼하고서 엄마 모시고 미국으로 가고 나면 보지도 않을 사람이고요. 도착했을 때 아직 점심을 먹지 않은 시간이라서 일단 점심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들어가면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요새 엄마가 따로 죽을 드신다고 하셔서 좀 걱정은 되었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냥 소화가 좀 덜 되신다면서 큰오빠가 손사래를 쳤어요. 올케도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별거 아니라고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난 너 안정되려면 한 1, 2년은 더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 뭐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 괜찮아요. 혹시 자금 더 필요해서 온 건 아니지?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려는 건. 순간 큰오빠가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잠깐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자금? 뭘 달라고 해? 그런데 잠깐 생각하니까 큰오빠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오빠, 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집 때문에? 아이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돈 갖고 뭘 해요. 단위가 다른데.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투로 큰오빠한테 큰 소리를 쳤지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미국 식당은 일단 규모도 상당히 컸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작은 집 한 채 팔아서 뭘 보태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뭐 보태면야 좋겠죠. 하지만 엄마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신 건데 차라리 팔아서 엄마 용돈으로 쓰라고 하시라면 모를까. 그걸 제가 왜 달라고 하겠어요.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 건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큰오빠와 올케가 갑자기 눈을 빛내더라고요. 제가 별로 눈치가 빠르지 못한 편인데도 알 만큼 안색이 달라졌어요. 아니, 너 미국 가서 그렇게 많이 번 거냐? 아니 뭐 그러니까 왔지. 제가 괜히 왔겠어요. 미국에서 식당 열면 두 가지야. 그냥 망하든가 아니면 완전 흥하든가. 그래도 잘 됐으니까 한국 다시 들어와서 결혼까지 한다는 거지. 너 혹시 엄마 모시고 가려는 거냐? 그거? 그렇잖아도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모시고 가려고요. 저는 그동안 큰오빠가 몇 년이나 엄마를 모셔준 것이 고마워서 그래도 조금 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돈으로 살해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살림살이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큰오빠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실 때 병원비가 촤촤니 들었다. 그건 돌려줄 거지? 저는 순간 좀 벙찌더라고요. 아무리 계모이긴 해도 큰오빠가 자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간 든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알아서 적당한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큰오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그러더니 옆에 앉은 올케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사실 아가씨가 안 오면 어머님 소유의 집 그거 팔아야 했거든요. 병원비는 많이 들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가씨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너무 잘됐네. 그쵸 여보? 올케는 아주 신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큰오빠는 올케한테 눈초리 한번 보내더니 저한테 다시 그러더군요. 아니, 사실 말이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지 않겠니? 어쨌든 아버지 유산이니 말이다. 어머니가 이제 미국 가시면 집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니 아니면 우리한테 아예 맡겨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처분해도 괜찮고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 정산을 해줘야지 않겠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큰오빠가 좀 달리 보이더군요. 원래도 좀 영악하고 이악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돈을 요구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엄마 재산을 멀쩡히 엄마가 계신데 팔아서 내놓으라고 할 줄은 정말이지. 저는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올케가 잠깐 뭔가 생각하더니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어차피 일어날 건데 같이 가요. 아니다. 너희는 좀 쉬고 있어라. 우리 집이 지금 청소를 안 해서 니네가 올 줄 알았으면 청소라도 해놓는 건데. 큰오빠는 드물게도 당황한 듯한 목소리더군요. 좀 수상했어요. 저희가 이제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으니 갑자기 좀 캥기는 게 있어 보였죠. 저는 큰오빠 내외한테 같이 가자고 몇 번 더 청했지만 아니라면서 더 있다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줘서 그냥 일단 그럼 먼저 가시라고 했죠. 2시간 정도 있다가 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큰오빠네가 떠나고 난 후 저는 남편하고 눈빛을 교환했죠.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 지금 가보자. 역시 그렇지. 가봐야겠어. 미국 오기 전에 주소는 이미 받아두었으니 어려울 일은 없었죠. 어차피 택시 타고 이동하니까 거기 주소만 알려주면 금방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큰오빠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와봤던 곳이라서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그 낮고 작은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큰오빠네 부부가 준비가 됐든 말든 일단 무작정 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해당 층에 도착하니까 복도에 누군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큰오빠네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 말 좀 들으시라고요. 몇 년 동안 모셔드린 게 누군데 지금 와서 나와 앉아 계시겠다고 난리세요. 지금 뭐 움직이시기도 힘드시잖아요. 큰오빠가 큰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분명히 친정엄마한테 하는 소리인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해서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거실에서 그 사이 방 안으로 들어가셨는지 그 좁은 거실 소파엔 올케하고 그 집 조카들만 앉아있더라고요. 지루한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었는지 퍼질러져 앉아있는 꼴이 진짜 건방져 보였어요. 제가 숨을 거칠게 쉬면서 뛰어들어가니까 거실에 있던 올케하고 큰오빠가 놀라서 돌아봤고 제 뒤로 남편이 들어섰죠. 올케가 앞에서 저를 막으려고 들었어요. 아, 잠깐만요. 아가씨 잠깐만 들어가면 안 돼요. 치기 전에 비켜요. 저는 올케를 완력으로 밀치고서 엄마 방으로 돌진했어요.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재료 다루면서 강해진 저를 한국에서 방 안에만 있던 올케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뒤에서 큰오빠는 남편이 가로막고 있었고요. 제가 방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나름대로 안방이라고 줘놓은 방은 크기가 절반도 안 되게 줄어 있었어요. 침대를 제외한 공간에 죄다 짐을 처박아 놔서 아예 창고방에 엄마가 새들어 사는 꼴이더라고요. 엄마는 침대에 기력 없이 앉아있다가 제가 뛰어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뛰어가서 꼭 끌어안았고 엄마가 허리 복대를 찬 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복장이 터졌어요. 뒤에서 올케가 들어왔는데 아주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방 안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생수 한 통이 먹다만 채로 있었고 방천소는 간신히 조금씩만 밀어놓은 듯 가운데만 조금 깨끗했어요. 옆에는 청소용 밀대가 있었는데 엄마가 불편한 몸으로 직접 미신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아예 이 방에서 못 나가게 한 게 분명했어요. 제가 올케를 노려보는 동안 큰오빠가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왔죠. 남편은 느긋하게 뒤따라 들어와서 제 옆에 섰고요. 내가 설명을 해주마. 이게 말이다. 설명 안 해줘도 알 것 같은데요. 너 그게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말을 중간에 끊는 버릇 어디서 배워먹었어? 큰오빠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어른 노릇을 하려 들더군요. 어찌나 우스운지 제가 눈을 번뜩이면서 노려보니까 큰오빠는 잠깐 현실을 깨닫고서는 목을 움츠렸어요. 저는 정말 이를 갈고 싶었죠. 엄마를 아주 잘은 아니어도 평범하게는 못 써주리라 믿고 갔는데 이렇게 방에 처박아두고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뇨. 엄마는 안색도 너무 안 좋았고 허리도 제가 떠날 때보다 너무 확연하게 안 좋아지신 게 확실했어요. 부축을 해도 제대로 서기 힘들어하셨으니까요. 엄마한테 이게 할 짓이냐 너는? 아들이라는 게 지금 엄마를 방에 처박아두고 재산이나 챙기려고 했던 거야? 저는 있는 힘껏 크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복도식 아파트라서 게다가 현관문을 활딱 열어둔 채라서 동네방네 전부 소문이 날 정도로 소리가 울렸죠. 남편이 엄마를 부축하고 저는 옳게 밀쳐버리고서는 우리는 아파트 현관까지 나왔어요. 차마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 큰오빠가 당황하면서 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떠날 수는 없더라고요. 벌써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이웃 주민들이 문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저는 그때를 놓칠세라 더 크게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여기 사는 이 인간이요. 저희 친정엄마 데려다가 골방에 처박아 놓고 재산 빼앗으려고 한 놈이라고요. 절대 믿지 마세요. 꼭 믿지 말고 어떤 짓 할지 모르는 놈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큰오빠 내외가 너무 당황하더군요. 사실 큰오빠 부부는 이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시선이 예민해서 굉장히 센 척을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오랫동안 산 이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꽤나 타격이 클 거였어요. 게다가 독실한 종교인처럼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의 평판도 망가질 게 뻔했죠. 큰오빠와 올케가 아니라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모시고서는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했던 택시를 타고 저희가 머무르는 호텔로 와버렸죠. 엄마는 택시 안에서 펑펑 우셨어요.
몇 년 동안 큰오빠네 집에서 말도 못할 대접을 받으면서 고생을 했지만 미국으로 떠난 제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얼굴이 밝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믿고만 있던 제가 너무 멍청해서 할 말도 없었고요. 큰오빠는 그 와중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그간 들어간 병원비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기에 그러다가 내가 교회까지 찾아가서 깽판 치는 수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기가 좀 죽더군요. 계속해서 건방진 소리를 하면 아예 엄마 피해 입으신 걸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고소까지 해보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더라도 아주 동네방네 소문내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기에는 고소만 한 게 없으니까요. 어차피 고소에 들 비용 같은 건 무섭지 않은 재력이 되기도 했고요. 결국 큰오빠네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제가 너무 이를 갈고 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라고 형제끼리 더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그 이상은 하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선 꼬리를 물고 고소를 연이어해서 아주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엄마를 모시고 저희는 미국으로 와서 작게 결혼식을 치렀고 엄마를 한 집에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엄마가 저희 집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도 형제라고 해서 부모 일을 완전히 믿으시면 안 돼요. 어느새 뒤통수를 치고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